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예순하고도 셋을 더 먹었네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제 인생에 운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악물고 피가 나도록 발버둥치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23세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꼬박 40년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물건을 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4층짜리 건물을 올렸을 때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선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은 아들 상우가 10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떴으니 제 인생은 오롯이 저와 아들 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번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남 부럽지 않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 석 달 전의 일이었지요. 고남이, 이름처럼 곱상한 얼굴에 애교스러운 말투를 가진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상우가 좀 무뚝뚝한 면이 있으니 저렇게 밝은 아이와 함께라면 좋겠다 싶었지요. 안사돈 될 사람도 입에 발린 칭찬을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 상우를 하늘이 내려준 사위처럼 떠받들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는데 자식의 첫 결혼에 들떴던 어미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요란하게 현관문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잠시 허리를 붙이고 있던 참이라 누군가 싶었지요. 문을 열어주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상우의 목소리 뒤로 고남이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집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집안을 훑어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평가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왔느냐? 아침은 먹었고? 라며 무던하게 물었지요. 아침이요? 저희는 브런치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상우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고남이는 아담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았냐는 비웃음이었지요. 저는 40년 된 이 집을 제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장만한 보금자리였고 상우를 낳고 키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어요.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저와 아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데 고작 몇 번 본 며느리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좁아도 우리 식구 지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알뜰하게 돈 모아서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되지. 제 말에 고남이의 입술이 살짝 삐죽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놈은 중간에서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하, 엄마. 남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우리 집이 워낙 새 아파트라 비교가 돼서 그렇지. 라며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저놈이 벌써부터 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남이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보란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더군요. 어휴, 우리 럭키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하는데 이런 낡은 환경에 자꾸 노출되면 태교에 안 좋을까봐 걱정이에요. 럭키, 제 손주의 태명이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방패 삼아 제 심기를 긁어대는 꼴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임신 8주, 병원에서 아기집을 겨우 확인한 수준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유세는 벌써 만삭이었습니다.
환경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다. 너희 집처럼 차소리 매연 가득한 곳보다 뱃속 아기한테는 여기가 훨씬 좋을 게다.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이 집을 이제 막 가족이 된 아이에게 폄하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고나미는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론을 꺼내기 위한 빌드업이었는지 화제를 휙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럭키 첫 선물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요. 선물? 네. 어머니께서 저희 럭키 첫 선물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고나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번쩍거리는 은색 프레임에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유모차가 떠 있었어요. 딱 봐도 국산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독일 H사에서 이번에 나온 프리미엄 라인인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핸들링이 예술이라 손목에도 무리가 안 간대요. 소재도 다 유기농 친환경이라 아기 피부에 최고고요. 저는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살피며 신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국민 유모차예요. 이거 안 끌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대요. 우리 럭키 태어나서부터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길을 살리기 위해 유모차로 서열이라도 매겨야 한다는 말인지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본 아들 상우가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엄마, 남이 말이 맞아. 이게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전부 최고 등급을 받았대. 우리 손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첫 선물로 딱 사주시면 남이도 정말 좋아할 거고 평생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이 없다고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자식의 안전을 내세워 어미에게 수백만 원짜리 사치를 강요하는 게 아들이 할 짓인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라는 게 얼마인데 그러냐? 제 질문에 고나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세일에서 480만 원밖에 안 해요. 밖에 안 해. 그 말이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80만 원. 제가 시장에서 배추 1000포기를 팔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평생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온 저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그 돈을 받게 안 한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야 저는 뒤를 돌아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다. 480만 원이 너에게는 받게 안 하는 돈으로 보이니? 고나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내 손주에게 그런 허영심을 가르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유모차는 튼튼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족한 거야. 정 필요하면 이 할미가 시장에 나가서 제일 튼튼하고 좋은 놈으로 골라주마.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사치와 낭비는 절대 안 된다. 그 유모차가 갖고 싶으면
너희 둘이 돈 벌어서 사렴. 아기에게 주는 첫 선물이라 의미가 깊다고 했지? 그럼 더더욱 너희 부모 힘으로 사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나미는 충격을 받은 듯 입만 뻐끔거렸고 아들 상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네, 엄마. 너는 더 큰 문제다. 네 아내가 철없는 소리를 하면 중심을 잡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같이 바람을 넣고 부추겨. 네 월급이 얼마인데 그 돈 주고 유모차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언제까지 엄마 지갑만 쳐다보고 살래?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상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나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럭키를 생각하는 마음에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상우 씨, 나갈래. 고나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현관으로 향했고 상우는 남이야, 잠깐만. 을 외치며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무겁고 답답한 예감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아이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서 가족을 지켜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어야 했나?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저는 그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길고 지독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했던 내 인생에 드디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상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남이가 아직도 마음을 못 풀었어. 엄마가 너무 심했대라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심한 건 너희들이지. 다시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 녀석의 우유부단함과 줏대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며느리라는 고나미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본 사이인데 벌써부터 제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다니 앞으로 남은 세월이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마침 장날이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한숨 돌리려는데 안사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 톤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시장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어머,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세요? 저는 사부인께서 건물주라길래 편하게 사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말 속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투였어요. 40년간 제 청춘을 바친 일터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곳인데 말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사돈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용건이 뭐죠? 저 바쁩니다. 제 단호한 대꾸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용건이요? 사부인, 어떻게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그날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입덧이 2배는 더 심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같이 누워만 있다고요.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이라. 그 말이 제 신경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고작 유모차 하나 안 사줬다고 손주 목숨까지 들먹이는 그 신부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책임질 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입덧은 원래 임산부들이 다 겪는 겁니다. 유난 떨 일 아니에요. 정 걱정되면 병원에 데려가 보시고요. 병원에요? 사부인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지금 우리 남이가 아픈 게 다 사부인 때문인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서 사부인이랑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이따 집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주소나 어서 부르세요. 집에는 왜요? 왜긴요. 우리 남이가 사부인 음식은 짜고 매워서 못 먹겠대요. 제가 직접 가서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 하는 법 알려줘야지. 사돈댁만 믿고 있다가는 애 잡겠어요. 안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부엌을 쓰겠다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시장까지 찾아올 기세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마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지요. 저는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주며 오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는 저녁 늦게나 들어갑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유난히 고됐습니다. 안사돈과의 통화 때문에 심사가 뒤틀린 탓도 있었겠지요. 저녁 장사까지 겨우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제 집 냄새가 아닌 역하고 비릿한 한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안사돈과 고나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를 먼저 발견한 것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던 고나미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제 집 소파에 제멋대로 누워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고생하고 돌아온 시어머니를 아는 체 하는 꼴이라니요. 왔냐?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부엌에 있던 안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장사 힘드셨죠? 마침 저희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치마, 제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손님 올 때나 특별한 날에만 쓰려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뒀던 실크 앞치마였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기름때 묻은 손을 닦고 있는 건지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남의 집 부엌을 쓰라고 했습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사부인.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이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제가 뭐라도 좀 해주려고요. 사부인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 임산부한테는 독이에요. 독. 안사돈은 제 부엌을 마치 자기 집인 양 휘젓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제가 아끼던 유기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정체 모를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며칠 뒤 아들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사다 놓은 최고급 한우 양지머리가 반 토막이나 사라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고기는 또 뭡니까? 제가 상우 생일 때 쓰려고 사다 놓은 건데 누가 손대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거요? 우리 남이가 갑자기 장조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임산부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잖아요. 뱃속 아기가 달라고 하는 거죠. 사부인께서도 손주 생각하면 이해하셔야죠. 고기야 또 사면 되잖아요.
안사돈의 대답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생일에 쓸 고기를 자기 딸 장조림 만드는데 써버리고는 또 사면 되지라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남의 음식을 축내는 걸 이해하라고요? 도둑신보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요.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안사돈과 고나미는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나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시는데요. 다 어머니 손주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내 손주? 내 손주를 위하는 사람이 할머니 될 사람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할머니 물건을 도둑질해 가나? 그건 위하는 게 아니라 행패야, 행패. 도둑질이라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당장요. 고나미가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부인께서 이렇게 싫어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우리 딸이랑 뱃속 아기 걱정되는 마음에. 사부인, 노여움 푸세요.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안사돈은 갑자기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고나미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사과를 해?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안사돈은 남이야, 조용히 해. 다 엄마 잘못이야. 라며 딸을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녀가 쌍으로 제 집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쇼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2사람의 목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제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문을 빼꼼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부인,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우리 남이 해주면서 사부인 생각해서 따로 좀 떠났어요. 잉어를 푹 고아서 만든 건데 기력 회복에 그만이래요. 저는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 가지고 나가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정성껏 만든 거예요. 사부인께서도 요즘 기력이 많이 달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죠. 안사돈은 끈질겼습니다. 제 침대맡에 그릇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보따리 하나를 제 앞에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보따리 안에는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정체불명의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부인, 사실 제가 오늘 온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안사돈의 눈빛이 순간 장사꾼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란다는 황칠나무로 만든 진액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겨우 구한 건데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어요.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회복, 항암 효과까지. 특히 사부인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보약이 없죠. 저는 말없이 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딱 봐도 길거리 약장수들이 파는 수상쩍은 물건처럼 보였어요. 제가 왜 이걸 마셔야 하죠? 사부인 건강을 위해서죠. 사부인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김서방도 뒷바라지해 주시고 나중에 손주도 봐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사부인 생각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한 세트에 200만 원인데 제가 사부인께는 특별히 180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남이도 임신해서 기력이 달리니 한 세트 먹여야 하는데 이왕이면 사부인께서 우리 남이 것까지 2세트 사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사부인 건물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시잖아요.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을 점령하고 행패를 부린 것도 불쌍한 척 연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이 약을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 지금 저한테 약 파시는 겁니까?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파는 게 아니라 사부인 건강을 챙겨드리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물건 들고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제 단호한 거절에 안사돈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부인 생각해서 얼마나 어렵게 구해온 건데. 성의가 아니라 사기겠죠. 그런 약 저는 안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알게 뭡니까? 당장 가지고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는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사부인. 제 성의를 이렇게 짓밟으시겠다 이거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 남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사부인 탓인 줄 아세요. 안사돈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고나미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에는 비릿한 한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두 모녀가 남기고 간 불쾌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과 재산을 노리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제 아들 상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지금쯤 제게 전화해 왜 장모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냐고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엌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김순애. 정신 차리자. 이제 겨우 2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지독한 일이 닥칠지 몰라.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아들과 내 재산,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굳어버린 장조림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두 모녀가 제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고요.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네 아내와 장모 문제는 너 혼자 해결해라. 다시는 나를 그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상우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고나미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녀석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어요. 시작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게 직접 말을 못하니 또 아들을 내세운 것이겠지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짐작이 갔지만 저는 묵묵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이가 곧 출산이라 산후조리원을 알아봤는데 강남에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산모 케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대요. 24시간 전문가가 아기랑 산모를 돌봐주니 안심도 되고요. 그래서 얼마인데? 저는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4주에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으로 2천만 원이라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너희들 그 돈이 있니? 아니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남이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가 VVIP실로 예약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이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뱃속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럭키 세상에 나와서 받는 첫 대접인데 좋은 곳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구구절절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친구와의 비교, 뱃속 아기를 위한 것이라는 핑계, 첫 대접이라는 감성팔이까지 레퍼토리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을 텐데. 엄마, 이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 엄마 손주 문제잖아요. 엄마도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시잖아요. 좋은 환경?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좋은 환경이니? 그 돈이면 차라리 아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현명한 일이다. 나는 못 도와준다. 너희들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렴. 제 거절에 상우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남이가 저걸로 매일같이 저를 볶아요. 장모님도 전화해서 김서방은 그것도 하나 못 해주냐고 난리고요. 저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러다 저 죽어요, 엄마. 아들의 애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앞으로는 더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걸요. 이것은 그들의 시험대였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돈을 내놓는지 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죽긴 왜 죽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뭘 죽는다는 말이냐. 내 아내와 장모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너가 가장으로서 딱 잘라 거절해야지. 왜 그걸 못하고 엄마한테 와서 징징거려. 듣기 싫다. 끊어라.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 안사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우가 말한 그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된 프로그램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약자 명단이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남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 떡하니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비싼 VVIP 스위트룸으로요. 예약금 500만 원이 이미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산후조리원 예약했다며? 엄마. 그게 돈은 어디서 나서 예약했니? 엄마가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남이가 자기 비상금으로 일단 예약금만 걸어놨어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 엄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덜컥 예약을 해놓고 제가 결국에는 돈을 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어요. 상우야, 너는 내 아내가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아주 봉으로 아는구나. 그 예약 당장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위약금까지 너희들이 다 물게 될 줄 알아.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남이가 알면 기절할 거예요.
기절하든 말든 하라고 해라. 이건 경고다. 다시 한번 내 돈을 노리고 수작 부렸다가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아라.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산후조리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약자 고나미의 시어머니라고 밝힌 뒤 우리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다. 남편과 시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예약이니 당장 취소해달라. 만약 취소해주지 않고 계속 잔금을 요구할 시 언론과 구청에 해당 업체의 불법 강요 행위에 대해 제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상담원은 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결국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고나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로 가득한 문자였어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며 자기가 낳을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자기는 절대로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아이가 불쌍하면 너부터 정신 차리거라. 그 사건 이후로 고나미와 안사도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그걸로 끝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 앞에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사부인. 사부인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사도는 길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안사도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이어갔어요. 사부인, 사실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집도 차도 다 넘어가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안사도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제 질문에 안사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부인, 부탁입니다. 저희가 재기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매달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사부인께서는 건물도 있으시고 월세 수입도 넉넉하시잖아요. 저희는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매달 300만 원씩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이도 곧 출산인데 친정이 이렇게 망했다는 걸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겁니다. 제발 우리 남이를 봐서라도 그리고 뱃속의 사부인 손주를 봐서라도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안사도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 속에서 교활한 탐욕이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설령 사실이라 한들 제가 그들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사돈, 일어나세요. 저는 안사돈네 집안일까지 책임질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남입니까?
곧 손주를 볼 사이예요. 사돈은 사돈이고 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사돈을 믿을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제게 수상한 약을 팔려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저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에서 눈물이 싹 거쳤습니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저를 쏘아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부인,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좋아요. 정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돈은 됐어요. 대신 다른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사부인 명의로 된 상가 하나만 우리의 아빠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그걸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다시 시작해 보게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활비를 달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제 건물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사부인 건물 4층짜리잖아요. 그 중에 1층 상가 하나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내보내드린다고 지장이 없기는요. 그 상가 하나가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입니다. 그걸 왜 생판 남인 안사돈네 집안을 위해 내놓아야 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사부인, 이대로 끝내시겠다? 좋아요. 우리도 더는 안 참아요. 우리 남이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 안사돈은 악을 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사부인께서 오늘 하신 일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내 딸 인생 망친 가 반드시 치르게 해드릴 테니까. 쾅!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그들이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제 아들을 올가매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제 아내와 장모의 편에 서서 저를 원망하고 있겠지요.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김순애가 직접 상대해주마. 안사돈이 이혼을 무기 삼아 협박을 하고 돌아간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상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며칠 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생각은 좀 해보셨나 해서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격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말입니까? 우리 남이 이혼 문제요. 그리고 위자료. 사부인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일이 조용히 끝날 수도 있고
아주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부인, 우리 남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만삭의 임산부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심해서 내쫓았다고 소문 한번 나볼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부인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라도 하면 월세 수입도 뚝 끊길걸요? 안사돈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겁을 먹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안사돈이 그동안 제게 했던 짓들, 녹음 파일도 있고 문자 내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지는 법정에서 가려보면 알게 되겠죠. 제 반격에 안사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부인,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사부인 아드님은 우리 편이에요. 김서방이 법정에서 우리 엄마가 아내를 구박하고 내쫓았다고 증언하면 게임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상우가 내 아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줏대없고 아내에게 휘둘린다지만 저를 배신하고 거짓 증언까지 할까? 저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우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김서방, 우리 남이 옆에 누워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부인,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남이 산후조리원 비용 2천만 원이랑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총 1억 2천만 원을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이미 다 끝냈어요. 안사돈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미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상우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건물에서 빠져나왔어요. 저 멀리 상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고나미가 팔짱을 낀 채 딱 붙어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안사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상우. 제가 부르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나미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 나 좀 보자. 제가 상우의 팔을 잡으려 하자 고나미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 손 좀 잡겠다는데 너가 뭔데 막아.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럭키 아빠고요. 어머니 멋대로 이 사람 인생 망치게 둘 수 없어요. 고나미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그저 두 여자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남이야, 그만해.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한심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오늘 안으로 들어와. 네 입으로 직접 듣고 결정할 일이 있으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고나미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초조하게 상우를 기다렸습니다.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상우 혼자가 아니었어요. 고나미와 안사돈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제 차가운 목소리에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안사돈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사부인, 이제 결정하셔야죠. 돈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개망신을 당하고 아들까지 잃으실 겁니까? 시끄럽고 김상우. 너한테 묻겠다. 너 정말 내 엄마를 배신하고 저 사람들 편에 설 거냐? 법정에서 내 엄마가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거짓말을 할 거냐고 물었다. 저는 상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상우는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나미가 곧 애를 낳잖아. 스트레스 주면 안 된대. 그리고 장모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안사돈과 고나미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들으셨죠, 사부인? 이제 포기하세요. 괜히 버티다가 추악에 끌려 내려오지 마시고 순순히 돈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사돈이 조롱 섞인 말투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자 안사돈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거봐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괜히 힘만 뺐잖아요. 김서방,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자네가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도 않았잖아. 안사돈은 분풀이라도 하듯 상우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짝! 거실을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안사돈이 휘두른 손이 상우의 뺨에 그대로 명중했습니다. 이 무능한 놈아, 너는 마누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상우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나미도 저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을 본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한심해도 제가 목숨 바쳐 키운 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편너가 감히 내 아들 뺨에 손을 댔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이. 제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사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채를 그대로 휘어잡았습니다. 아, 사부인, 왜 이래요? 이거 나요. 네가 뭔데 내 아들 뺨을 때려.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손을 대. 이 여편네야. 저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40년간 시장에서 다져진 제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현관까지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엄마. 고나미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를 뿌리쳐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상우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 그만해. 제발.
이라며 저를 말렸어요. 다 비켜. 오늘 이 여편네 내 손에 죽어야 끝이 나. 저는 안사돈을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발과 고나미의 신발까지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 아들 뺨 때린가? 내 집에서 행패 부린가? 이걸로 퉁 치는 줄 알아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내년 목숨이 끊어지는 날인 줄 알아. 저는 집안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고 그들 모녀를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꺼져. 이 더러운 것들아. 썩 꺼지란 말이야. 안사돈과 고나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쾅! 저는 현관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는 상우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부어오른 뺨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상우야, 내 엄마, 정신이 좀 드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요. 이 결혼 오늘부로 끝내자. 저런 여자와 저런 집안에 네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이혼해라 아들아. 제 단호한 말에 상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기나긴 악몽의 끝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옥 같던 소음이 멎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아들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과 그보다 더 깊이 패었을 마음의 상처를 보니 방금 전 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지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던 상우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사내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미의 그늘 아래서 어려움 없이 자란 탓일까요? 세상의 아기를 너무 쉽게 보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너는 괜찮냐? 꼴이 이게 뭐냐?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망이 된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소금이 흩뿌려져 있고 현관에는 신발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풍경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지난 몇 달간의 삶 그 자체였어요. 치우자. 더러운 것들은 다 쓸어내야지. 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묵묵히 소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도 제 옆에서 널브러진 쿠션을 정리하고 신발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집을 정리했어요. 몸을 움직이니 들끓던 속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저는 상우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부어오른 뺨을 다시 한번 쓸어주었지요. 아프냐? 아니, 하나도 안 아파. 마음이 더 아파, 엄마. 상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상우야, 아까 엄마가 한 말 진심이다. 이혼해라. 더 이상 저 집안과 엮여서는 안 된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거머리들이야. 내 피와 살, 내 영혼까지 다 빨아먹고 나서야 끝낼 족속들이라고. 상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아들을 짓누르고 있겠지요. 아이는 어떻게, 엄마? 내 아이인데. 내 아이는 너가 책임져야지. 이혼을 하라는 것이지 아비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저런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남이가 순순히 양육권을 줄까? 순순히 주지 않으면 뺏어서라도 데려와야지.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내일 아침 동 트는 대로 엄마랑 같이 변호사부터 찾아가자. 더 이상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며 찾아봤던 이혼 전문 변호사 몇 명의 연락처를 떠올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게 신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내 사랑 남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상우는 질겁하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끌어낼 때 넌 뭘 했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희 집 재산이 그렇게 아까워서 우리 엄마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좋아, 이혼까지 거 해. 대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너희 집 건물, 그거 반은 내 거다. 알지?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법정에서 보자고. 너가 내 엄마랑 짜고 만삭의 아내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온 세상에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문자 내용은 가히 살벌했습니다. 상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상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나미의 마지막 문자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어요. 너희 집 건물, 그거 반은 내 거다. 그 문장에서 녀석의 진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무언가를 확인한 뒤 다시 상우의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옆에서 엄마 뭐 하려고 그래? 라며 말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고나미, 나 상우 엄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도록 해라. 첫째,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고 급기야 상우의 뺨까지 때린 너희 모녀에게 명백하게 있으니까. 둘째, 재산 분할. 너가 말하는 그 건물,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재산이다. 상우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고 결혼 생활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너에게는 단 1%의 권리도 없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셋째, 상우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그거 너랑 혼인신고하기 일주일 전에 내 통장에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 특유재산이다. 구매 시점, 자금 출처 모두 증명 가능하니 꿈도 꾸지 마라. 넷째, 상우가 몰고 다니는 그 차. 그건 역시 혼인 전에 내 돈으로 사서 아들에게 증여한 물건이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야. 변호사, 얼마든지 선임해라.
나도 내일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갈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CCTV 영상, 녹취록, 문자네요. 차고 넘치는 증거들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 누가 이기는지. 저는 단숨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고나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상우는 제 행동에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다? 김상우. 이 어미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다. 돈 무서운 거, 사람 무서운 거, 누구보다 잘 알아. 내 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뒀을까봐? 저는 결혼 전 아들에게 집과 차를 해줄 때부터 만일을 대비해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나쁜 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준비해 둔 안전장치였어요. 그게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에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상우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우리 남이한테 무슨 문자를 보낸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냈을 뿐입니다. 사실? 무슨 얼어 죽을 사실? 사부인,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시겠다? 좋아요. 우리 남이 내일 당장 병원에 입원시킬 겁니다. 스트레스로 유산기가 있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무고죄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안사돈. 오늘 안사돈이 내 아들 뺨 때리는 장면, 우리 집 거실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마세요. CCTV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블러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진짜라고 믿는 눈치였지요. 끊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경찰서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기나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네, 엄마. 내 방에 가서 좀 쉬어라. 내일 아침 일찍부터 바빠질 테니. 상우는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대청소의 시작이었어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저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지옥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깡충하게 부어 있었어요. 일어났냐? 앉아서 아침 먹어라. 저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리고 간단한 밑반찬 몇 가지. 상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아침 메뉴였지요. 상우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입에 넣고 씹던 아들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상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아들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모든 것을 토해내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상우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정말 한심했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 말만 들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남이와 장모님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았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똑똑히 봤어. 나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 자기들 욕심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엄마 말대로 그 사람들은 거머리였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우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저는 아들의 그릇에 미역국을 한 그릇 더 퍼주었습니다. 밥 먹어라. 속 든든하게 채우고 싸워야지. 오늘부터는 정말로 전쟁이다. 우리는 말없이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상우를 제 옆에 앉히고는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니? 아니, 엄마.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사진으로 본 기억밖에 없어. 그래, 너가 10살 때였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랑 너를 끔찍이도 아꼈지.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눈앞이 캄캄했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저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의 이야기. 시장 좌판에 앉아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채소를 팔았던 이야기. 추운 겨울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아들 분유값 벌 생각에 꾹 참았던 이야기. 사람들은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며 건물까지 올렸다고 나를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 내가 아프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너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까. 그래서 독해져야만 했다. 누구도 나를, 내 아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내 재산을 지켰어.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제 이야기를 듣는 상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너가 번듯하게 자라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속절없이 휘둘리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셔츠를 보니 엄마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돈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내 아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이제 늙었다. 언제까지 내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는 없어. 이제는 너가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 힘으로 지켜낼 줄 아는 진짜 가장이 되어야 해. 제 말에 상우는 굳은 결심이 선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응,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더 이상 엄마 실망시키는 한심한 아들로 살지 않을게. 내 인생, 내 아이, 내가 책임지고 지킬게. 엄마가 지켜봐줘.
아들의 변화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기는 했지만 늦게라도 철이 들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엄마가 믿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전 우리는 곧바로 제가 미리 알아봐 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유모차 요구부터 시작해서 안사돈의 행패, 산후조리원 비용 강요, 생활비와 상가 요구,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건까지 제가 모아두었던 문자 내역과 녹취 파일을 건네자 변호사는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요.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와 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어머님께 증여받은 특유 재산임이 명백하고 혼인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상대방에게 우리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상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 폭언, 그리고 그 일까지.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막고 양육권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이는 제 손주는 저희가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 엄마의 행실과 친정의 환경,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아빠의 양육 의지와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이 우리 쪽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던 앞길에 든든한 안내자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상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됐다. 이제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든든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애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 맘카페 운영자입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 김순애 씨와 관련된 글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맘카페 운영자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상우와 함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어요. 그들이 또 어떤 거짓말로 나를 올가매려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우는 노트북을 켜고 운영자가 알려준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인 화면에 떡하니
걸려있는 인기 게시글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목 악독한 건물주 시어머니에게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부터가 소설이었습니다. 글쓴이의 닉네임은 럭키맘. 고남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유한 건물주인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시장에서 자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저를 구박하고 무시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밥 한 끼 차려주기는커녕 낡고 지저분한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태교에 안 좋다며 온갖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딸 걱정되는 마음에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집에 찾아오셨을 때 저희 엄마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머리채를 잡아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강남의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다고 하자 제 예약을 강제로 취소시키고는 돈에 환장한 여자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강요하며 저희 모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말리던 남편의 뺨까지 때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무서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저는 지금 만삭의 몸으로 친정집에 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과 우리 아기의 미래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독한 시어머니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글은 처절한 피해자의 호소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과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들이 뒤섞여 저를 아주 희대의 악녀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특히 제가 상우의 뺨을 때렸다는 마지막 대목에서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이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다 있나? 건물 주면 다야? 인성이 바닥이네. 글쓴님, 힘내세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세요. 남편은 뭐하는 인간이야? 지 엄마가 마누라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신상 공개해서 망신 줘야 해요. 여론은 완전히 고나미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가 되어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상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엄마가 내 뺨을 때렸다니. 상우야, 진정해라.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머리는 차갑게 식더군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여론을 등에 업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야. 여기서 우리가 같이 흥분해서 날뛰면 저들 계략에 말려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해? 당하고만 있기는 누가? 똑같이 돌려줘야지. 아니, 몇 배는 더 아프게 갚아줘야 한다.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상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우야, 너 그 카페에 아이디 있니? 있긴 한데 거의 안 써서. 됐다. 이리 줘봐. 저는 상우의 아이디로 카페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글쓰기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뭐 하려고? 저 글에 대한 반박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느라 컴퓨터 자판은 독수리 탑업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 뜻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목 악독한 건물주 시어머니 글에 대한 반박 및 진실을 알립니다. 저는 글에 나오는 아들입니다. 저는 상우의 입장을 빌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올라온 악독한 건물주 시어머니 글의 당사자인 아들 김상우입니다. 제 아내 고나미가 올린 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오해하고 비난하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집안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쓴 글은 대부분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저는 고나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첫째,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를 구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현명하게 타일렀을 뿐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 직후부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를 사달라고 요구했고 그 이후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심지어는 자기 친정의 생활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그 증거인 문자 메시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나미와 안사돈이 보냈던 돈 요구 문자를 전부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둘째,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내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허락도 없이 찾아와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저희 어머니께 출처불명의 비싼 약품을 강매하려 했습니다. 거절당하자 온갖 폭언을 퍼부었고 어머니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내보내신 겁니다. 아래는 당시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출했던 녹취 파일의 핵심 부분을 텍스트로 풀어 첨부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제 장모님 박말숙 씨입니다. 아래는 그날의 진실이 담긴 영상입니다. 저는 글의 마지막에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아두었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창문은 복도 쪽을 향해 있었고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어제 거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부 녹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안사돈이 상우의 뺨을 때리는 장면과 그 직후 제가 분노하며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했어요. 글을 모두 올리고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인기글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헐, 이게 진짜라고? 소름 돋는다. 문자랑 녹취록 보니까 답 나오네. 며느리랑 장모가 완전 사기꾼들이잖아. CCTV 영상 보고 경악했다. 어떻게 사위뺨을 저렇게 후려치지? 남편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네요. 힘내세요. 럭키맘이라는 여자, 완전 거짓말쟁이네. 카페에서 영구 추방시켜야 한다. 고나미가 쓴 글은 순식간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고나미는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누군가 그녀의 글과 제 반박글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다른 대형 커뮤니티로 퍼나르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나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남이었습니다. 상우는 제 눈치를 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상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우리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고 재밌어? 고나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우는 제게서 배운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자초한 일이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진실? 웃기지 마. 너 정말 이대로 끝낼 생각이야? 뱃속에 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극을 내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나도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마지막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우는 과거의 김상우가 아니었어요. 남이야. 우리 아이 물론 소중하지. 내 아이니까 내가 평생 책임질 거야. 하지만 너랑은 끝이야.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마. 그런 너에게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와 이혼해야겠다. 양육권도 친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법대로 하자. 상우의 단호한 대답에 고나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악마 같은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좋아, 김상우. 너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너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아이 절대로 너한테 안 줘. 아니,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고나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아 후련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엄마 나미가 혹시... 상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라. 제 자식을 해코지할 만큼 독한 여자는 아닐 게다. 그저 마지막 바라길 뿐이야.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는 뒤집어졌고 싸움의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 사건으로 여론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돌아선 다음 날, 저와 상우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반박글과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변호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그르치기 십상인데 아주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셨어요. 특히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은 하나마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칭찬에 상우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고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들과 완벽하게 연을 끊고 싶을 뿐입니다. 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위자료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니까요. 그러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협상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그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모님이 아드님을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우는 형사 고소라는 말에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때 장모였던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겠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내 아들의 뺨을 때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약입니다. 제 단호한 결정에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로 우리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방어,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사천리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안사돈 박말숙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서에 접수시켰어요.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안사돈에게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사색이 되어 길길이 날뛰고 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왔습니다. 안사돈이거나 고남일 것이 뻔했기에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아서 그들의 변명이나 저주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뜻밖의 연락이 온 것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고남이 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방 측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아드님께 넘기겠다고요. 대신 장모님에 대한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달라는 조건입니다. 그들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맘카페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대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었지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합의에 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사돈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지저분한 싸움을 더 길게 끌어봤자 우리에게도 좋을 것은 없었습니다. 상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묻자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뜻에 따를게.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전과자로 만드는 건 마음이 좀 그래.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합의에 응하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해 주십시오. 첫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나미 씨와 그 가족은 아이 주변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셋째, 앞으로 SNS나 언론을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으며 이 또한 어길 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이 조건들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아주세요. 제 조건을 들은 변호사는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혹시 모를 후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건이네요. 이대로 상대방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서 조정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고나미와 안사돈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과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기가 죽은 모습으로 조정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안사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어요. 조정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은 우리가 제시한 합의안을 읽어내려갔고 고나미는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모든 항목에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접근 금지 및 비방 금지 약속까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으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 복도를 나서는데 고나미가 저와 상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돌아보자 고나미는 상우를 향해 말했어요. 아이 곧 태어날 거예요. 태어나면 연락할게.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고 저는 그녀를 지나쳐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니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참 묘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저와 안면이 있는 다른 가게 주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 언니, 혹시 상우 장모 되는 사람한테서 뭐 이상한 약 같은 거 사지 않았어? 무슨 약이요? 무슨 황칠나무 진액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한 세트에 200만 원씩이나 받아먹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가짜였나 봐. 성분 검사해 보니까 그냥 싸구려 칡즙에 색소 탄 거였대. 나도 하마터면 속아서 살 뻔했잖아. 지금 그거 사먹고 탈난 사람들이 단체로 고소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마 그 여자 이제 콩밥 먹게 생겼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있기는 있구나. 안사도는 결국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게 사기를 치려던 그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다가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와 상우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상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그래. 그러니 이제 다 잊어버리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지.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불쾌하고 칙칙한 기운을 모두 씻어내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대청소는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치고 힘없는 고나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예요. 아이, 어제 나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건강하고 아들이야. 아주 건강해요. 고나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더 커 보였어요. 병원이 어디냐? 지금 바로 갈게. 고나미는 순순히 병원 이름과 병실 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상우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변호사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법무법인 직원 한 명을 우리와 동행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고남이나 그 가족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려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고나미는 1인실도 아닌 다인실 구석 침대에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안사돈 박말숙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딸의 출산조차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를 본 고나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우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병실 입구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먼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니? 신생아실에 있어요. 고나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리 준비해 온 미역과 소고기가 담긴 봉투를 그녀의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아이 낳느라 고생했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라. 몸조리 잘해야지. 제 말에 고나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향한 미움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나서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서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나미는 병원 측 서류에 순순히 서명을 해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아기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아들 상우를 쏙 빼닮은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내 손주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작은 생명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험난한 시간을 견뎌왔던 겁니다. 상우는 유리창에 얼굴을 기댄 채 넋을 잃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우리는 고나미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와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우는 뒷좌석 카시트에 누운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진한 책임감과 행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이름 뭘로 할까? 너가 지어주렴. 너 아들이잖니. 아린. 김아린이라고 짓고 싶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아린이. 좋은 이름이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김아린이라는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용하고 적막했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상우는 제가 알던 그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김상우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인이를 돌봤어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새벽에 몇 번이고 깨어나 분유를 타먹였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집안을 서성이며 달래주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약속은 모두 마다하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와 할인이의 목욕을 시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상우가 할인이에게 서툰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할인이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상우야, 힘들지 않니?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 말에 상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신기하게도 피곤하지가 않아. 우리 할인이 얼굴만 보면 그냥 힘이 솟아. 아빠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진작 철들 걸 그랬다.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쳤던 시장 가게를 믿을 만한 직원에게 넘기고 온전히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인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상우가 출근하면 온종일 손주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함께 뒹굴며 놀아주고 포대기에 업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분노와 증오, 억울함 같은 감정들은 할인이의 웃음소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은 저와 상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세상 가장 귀한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잠든 할인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상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글쎄다. 아마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 거야. 할인이도 이렇게 내 곁에 없었을 거고, 엄마가 나를 그리고 우리 할인이를 구해준 거야. 고마워,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말없이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지독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상처를 보듬고 피어난 새로운 희망과 그 희망이 주는 따스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저와 상우의 웃음소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 날들은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할인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어요. 가게를 넘겨준 직원에게 격려도 해주고 옛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눌 겸 해서였지요.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예전에 제 옆 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상우 전천의 집 말이야. 저는 그들의 소식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지만 동생은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었지요. 그 엄마라는 여자 있잖아. 박말숙 씨. 그 가짜 약 팔아먹은 걸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대. 감옥은 겨우 면했지만 피해자들한테 물어줘야 할 돈이 어마어마해서 집도 팔고 알거지가 다 됐다지 뭐야.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겨우 먹고 산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고남이. 걔는 더 가관이야. 엄마가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뛰쳐나갔는데 허영심은 버리지를 못해서 명품 사느라 카드빚만 잔뜩 졌나 봐. 결국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 그러다 엄마랑 돈 문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대.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어. 동생은 혀를 끌끌 차며 그들 모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조금의 동정심도 그리고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들의 몰락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런 나쁜 인연 빨리 끊어내고 지금은 예쁜 손주 보면서 편안하게 살잖아. 하늘이 도운 거지. 동생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손주에게 줄 맛있는 과일을 몇 개 사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하린이가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을 넘어 이제는 종알종알 말을 하며 집안을 뛰어다니는 개구쟁이가 되었지요. 상우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은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할인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뒤집고, 기고, 걷고, 웃고, 우는 모든 순간들이 앨범 속에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이야, 우리 할인이 이때는 정말 아기였네. 언제 이렇게 컸지? 상우가 할인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사랑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제 품에 안기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가 귀여워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상우는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문득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 그때 엄마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줬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나는 평생을 그들의 노예처럼 살았을 거야. 월급은 전부 그들에게 바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뺨을 맞고 무시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할인이도 그런 환경에서 너희 할머니는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상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싸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행복을 절대로 몰랐을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그리고 할인이의 인생을 2번이나 살려준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4살이 된 할인이의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잠든 할인이를 제 무릎에 누이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살았던 젊은 날,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던 지독한 폭풍 후까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저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제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가 잠들어 있고 제 마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김순애, 참 잘 싸웠다. 그리고 잘 지켜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으로 칭찬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하다고,
모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해져야 하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꺼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